오늘은 공의존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주변의 건강한 관계들을 놓치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요약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주변의 타인의 고통에 공감력이 뛰어나고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따뜻하고 예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이들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배려가 많으며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신경도 많이 쓰죠. 그런데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종종 진정 가깝다고 느끼기에는 뭔가 속을 잘 모르겠고 만나도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가 의외로 힘들고 또 내 마음과는 다르게 함께 있어도 겉도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잘 하다가도 정작 본인 이야기는 별로 하기 싫어하거나 좀처럼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법이 없죠. 우리가 정말로 친한 사이인가?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더 묘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뭔가 힘들어서 불평이나 한탄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하거나 위로할라 치면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그 일이 별일 아니라거나 괜찮다는 식으로 돌려버리고 급급하게 무마해버리는 경험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써 같이 들어주던 내 마음도 갑자기 무효화되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현재나 과거에. 사랑하지만 상처받지 않고 지내기가 참 어려운 관계들이죠.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인 남편, 감정 조절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던 엄마나 언니, 방임했던 부모, 폭력적이거나 음식이나 게임 등의 중독적인 행동을 보이는 연인 등 그들과의 관계는 누가 들어도 가해 학대적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들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죠. 이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주변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 돌볼 능력이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대신 돌보게 하는 경향을 가지죠. 자신의 파괴적이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본인이 고치려 하려는 의욕이 별로 없어요. 각종 중독이나 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도 별로 없고요. 차라리 그 옆에 있는 공감이 많고 더 타인의 욕구에 센시티브한 그러면서 힘들어도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책임, 이 부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중독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부인이나 아이들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자신을 학대하는 자매나 엄마에 대한 분노를 완전히 억압해버리고 그들 말대로 내가 정말 못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고 불편해하던 사람한테 공감을 해서 그 가해자 욕을 하거나 좋지 않게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또 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감싸기 시작을 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심했어. 나도 나빴어. 그래도 요즘은 자기가 좀 나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야.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듣는 사람이나 겪는 사람이나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져요. 좀 답답하죠.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물이 있을 만하다고 하거나 빠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공의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공의존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그 친밀한 관계성을 다른 건강한 관계들과 맺거나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죠. 나랑 함께 있는 그 사람도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한 진리가 통해야 하는데 이것이 묘하게 조작되거나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곧 그 반응을 하고 또 문제에 다가가는 데에는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즉 이렇게 자신 내부에 있는 고통이나 가해자가 가진 문제를 부정하는 데에는 또 그걸 억압하고 부인하는 회피기제를 쓰는 목적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관계는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고 멀어지려고 하죠. 하지만 공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의존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문제라고 직시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라도 이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고 봅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속이는 패턴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분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당장 위협으로부터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기쁨이나 즐거움을 점점 잃게 되죠. 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스스로 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공의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혼자 끙끙거리면서 씁쓸함과 비통함을 속으로 삭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을 직면하게 하고 행동을 취하도록 서포트하는 건 참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누구나 자신의 문제는 자신밖에 고칠 수 없는 게 진리라지만 이 경우에 특히 그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게 돼요. 본인 스스로는 내 앞에서 잘 인정하던 부분이었는데도 내가 굳이 그 이슈를 꼬집어내면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굉장히 창피하거나 방어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함께 의식화를 했어도 다음에 만났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원점에 그 자리에 거기 똑같이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저 사람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되죠. 이렇게 되면서 자신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동맹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요. 심리상담 장면에서는 종종 가해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한몫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이 더 문제라고 하면서 그 죄책감을 자신이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가해자로 포지셔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 가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계속 늘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어 자체가 없어요, 본인이. 초점 자체가 자신이 아니라 상대로 가 있는 거죠.